잠시 정해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속개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 다시 입장해 주세요. 네. 제가 정의 말미 무렵에 잠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든 오늘 이 청문회는 여기 이곳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모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가급적 이 청문회가 종료할 때까지 원만하게 이루어질수록 여러분들 각자의 협조를 특별히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들 앉으셨으면 김진현, 네, 계속해 주시죠. 예. 계속해서 박상욱 증인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인 아까 말하신 대로 조류에 밀려서 1, 2, 3정이 뒤로 한참을 물러선 후에 조준기 선원과 그 저기에 배 위에 남아 있었던 것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머물러 있을 때 조타실로부터 검은 물체와 세월호의 구명조끼가 같이 흘러내려왔던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구조 작업에 열중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 아까 보여줬던 동영상 중에 스쳐 지나간 부분이긴 한데 한번 저희가 캡처한 사진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영상 부분 중에 이제 1, 2, 3정이 물러난 이후의 모습인데요. 허리를 굽혀서 그 현등이라고 하는 연두색 물건 옆으로 굽혀 앉는 장면이 나옵니다. 증인이. 예, 제가 굽힌 적이 있습니다. 그 그때- 부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때는 굽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기 박한결 항해사 구조를 하다 보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정신을 놉니다. 그냥 멍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 123정 바로 빨리 올라갈 수 있게 멍 하고 있으니까 제가 엎져서 다리를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들어서 발판 위에다 올려준 겁니다. 바로 올라갈 수 있게. 123정이 도착했을 때 바로 올라갈 수 있게. 어느 발판 위에다가 올리셨다는 거예요? 저기 잉브레지 보면 그게 정확하게 발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제가 발을 올려준 겁니다. 윙 브릿지에 있던 구조물 위에다가 예. 박한결의 다리를 올려놓으셨다. 예, 처음에 차렷 자세로 있었고요. 그렇게 꿇어 앉으셨을 때에도 예. 저 문제의 조타실에서 내려온 물건 봉투와 구명조끼를 못 보셨습니까? 예, 못 봤습니다. 나중에 증인이 그 구명조끼로 갈아입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 그 부분도 설명해 그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보셔서 그걸로 갈아입을 생각을 하신 건가요? 나중에 그때 그러니까 그 남성분 예. 남성분이 구명조끼 없는 걸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험하겠다 싶어가지고 제 구명조끼를 벗어준 겁니다. 네. 그리고 저 바로 바다로 같이 뛰어내리려 했는데 막상 딱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봉기도 안 뜯긴 구명조끼가 보인 겁니다. 그때 처음 보셨어요? 예, 그래서 그거 입고 뛰어내린 겁니다. 근데 보통은 구명조끼가 아주 작은 물건이 아니고 색깔도 사실은 주황색이라서 굉장히 선명한 편이고 저희가 저렇게 흐린 동영상을 보더라도 떨어지는 게 분명하게 나오는 그런 물건인데 그거를 못 보시고 계시다가 조준기 선원한테 벗어준 다음에야 봤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의원님, 구조를 하다 보면 인명 최우선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그 조준기 선원한테
구명조끼를 증인 것을 벗어준 다음에 그 새로운 구명조끼로 갈아입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 곧바로 일어나거든요, 그 일이. 예. 근데 증인은 조준기 여성한테 그걸 벗어주고 나니까 그때서야 구명조끼가 보였다는 말씀이세요? 그때 동작은 매우 신속하던데요. 그때 보였습니다. 막상 바다에 이렇게 뛰어내리려 할 때 보였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까지도 구명조끼는 보셨는데 검은 물체는 보지 못하셨습니까? 구명조끼도 못 보고 검은 물체도 못 봤습니다. 막 뛰어내리려 할 때 봤습니다. 구명조끼만요? 구명조끼도 못 보고 검은 물체도 못 봤습니다. 막 뛰어내리려고 하실 때 구명조끼를 보셨기 때문에 그걸 주워 입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예, 바다로 그때- 뛰어내리려고 할 때 예, 못 구명조끼는 보셨습니다. 그러면 검은 물체는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저도 왜 그 동영상이 유포가 되고 그런지 저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유포가 된 것은 아니고요. 이미 다 촬영되어서 나와 공개되어 있던 영상들에서 찾아낸 것이죠. 유포가 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증인 근데 저희가 지금 아까 보여드린 동영상에 보면 이제 박한결 씨 다리를 올려준 다음에 1, 2, 3정을 향해서 증인이 손을 흔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이제 동영상을 보고 아 이렇게 손동작을 아는 거지. 그 당시에는 제가 어떤 행동을 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인이 한 행동인데 모르세요? 아마 그 손동작 올리고 했던 거는 123정에서 제가 수신호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123정하고 세우라고 123정은 타력으로 운항을 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하도 안 되고 천천히 타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호를 줍니다. 어떤 식으로 신호를 주냐면 3m 남으면 3, 2, 1 이런 식으로 천천히 타력을 줄이라 이런 식으로 신호를 줍니다. 근데 그 손동작을 그 동영상을 자세히 안 보셔서 모르실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손가락을 흔드는 동작이 아니라 손 전체를 흔들고 그 손에 다른 물체를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영상입니다. 위원님 물건 들고 있지 않습니다. 물건 들고 있지 않으셨어요? 예, 예. 뛰어내릴 때 그럼 증인은 그 물건을 아예 못 보셨다고 하더라도 같이 있던 당시 증인은 선원인지 몰랐다고 하던 그 남자 승객이라고 증인이 생각했다는 예. 그 사람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들고 있었던가요? 그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같이 뛰어내리는 기억밖에 없습니다. 뛰어내린 기억밖에 없으세요? 예. 그때 너무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가 갈수록 계속해서 더 기울는 그런 느낌. 배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뛰어내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뛰어내렸을 때 이제 고무 단정이 오기 전까지 이제 매달려 있던 물건이 있습니다. 보셨죠? 예, 예, 그거 보통 팬더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 물건이 떨어져 있는 거는 보셨습니까? 그것도 이제 조류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온 거지. 제가 자세히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것도 기억이 안 나세요?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앞에 학생들 3명하고 이분하고 거의 사람들만 이렇게 좀 기억이 좀 납니다. 사람들만 기억이 나시고 그 당시에 물건이 있었는지 예, 그리고 그 세월호 앞에 학생들이 되게 위험하게 계속 소리지고 해도 빨리 그쪽을 벗어나라고 소리 질러도 애들이 어려서 철이 없었는지 위험하다는 걸 못 느껴서인지 예, 여러분, 예, 방청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 네, 정숙을 유지해 주세요. 위험을 감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증인 여기서 아까 오전 중에는 위원장님이 한 명 설명하시긴 했는데 여기서 오늘 청문회를 넘긴다고 끝이 아니라 여기서 잘못된 진술, 증인의 기억과 반하는 진술을 했을 때에는 형사 조사를 받게 되고 처벌의 위험도 있습니다. 알고 증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아래로 내려서 물에서 떠 있을 때 그 팬더를 잡고 고무 단정을 기다린 적이 있습니까? 고무 팬들 잡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을 잘 그것도 기억이 안 나세요? 상당한 시간 동안 고무 단정을 그것만 붙잡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류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온 겁니다. 온 거 같습니다. 지금 그 동영상의 뒷부분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보면 그 당시에 같이 떨어진 검은색 물체를 그 팬더 위에 또는 팬더에 이렇게 틈이 난 곳에다가 넣어두는 영상이 나옵니다.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예, 기억이 안 납니다. 전혀요. 예, 지금 그 위에서 떨어지기 전에 그 남자
선원과 마지막으로 있을 때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습니까? 안 나눴습니다. 전혀요? 예, 그러면 뛰어내리는 거는 누가 누구한테 말했습니까? 제가 뛰어내리기 전에 자 뛰어내립시다. 그 말 딱 한마디 있습니다. 뛰어내리자라는 대화가 그 둘이 나눈 유일한 대화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질문 끝나기 전에 그 아까 세월호 학생들 철없다는 그 말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끝 아닙니다. 네. 그 영상의 뒷부분을 보면 그 팬더에 검은 물체를 넣어두고 있다가 고무 단정이 온 다음에 예, 고무 단정으로 두 사람이 올라가는데요. 예, 올라갈 때 증인 두 사람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팬더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 고무 단정이 같이 실어요. 그 팬더만 실는 게 아니고 그 팬더에 끼워져 있는 검은 물체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 검은 물체를 기억하시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노란색 팬더 크다란 물체는 기억 못하실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 물건을 가지고 고무단정이 올라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가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고무단정에 노란 팬더를 같이 실은 것을 못 보셨어요? 예, 저희가 그 동영상을 뒷부분을 나중에 조사를 하면서 다시 보여드릴 수도 있고 사실은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증인이 그렇게 말을 아까 증인이 봤다 그랬잖아요. 그 동영상을. 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하겠는 상식적으로 증인 그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본 게 맞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는 제가 검은 물체나 아니면 핸다를 해가지고 실은 거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의도가 아니라 동영상에 그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증인 그 남자 선원과 함께 바다에 그 팬더를 붙잡고 있고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가 고무단정이 온 다음에 고무단정으로 올라간 것은 기억나세요? 예, 고무단정에 올라갈 때 증인하고 그 남자 선원하고 그런 다음에 아무것도 같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기억이 없습니다. 팬더에 매달려 있던 것도 기억이 지금 안 나시고요. 그럼 예. 증인 기억에는 그 구명조끼만 입고 바다에 떠 있었습니까? 예, 증인 그 구명조끼를 보면 증인은 구명조끼를 제대로 입지 않았는지 구명조끼가 고장이 났는지 앞이 풀어헤쳐서 증인이 입고 있는 구명조끼는 옆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앞이 잘 안 잠겨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기억이 나세요? 노란색 팬더라는 물건은 증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거나 잊어버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요. 증인이 망망대해 바다에 혼자 사람과 둘이 떠 있을 적에 고무단정이 오기 전까지는 증인은 구명조끼도 제대로 안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물건에 매달려 있었던 물건입니다. 기억이 안 나세요? 예, 증인 그 이후에 이제 고무단정을 타고 다시 세월호 1, 2, 3호로 올라가셨어요. 예, 예, 1, 2, 3호에 올라간 다음에 같이 고무단정에 탔었던 그 남자 선원, 그 선원이 올라갈 적에 무슨 물건 가지고 올라가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본 것 같습니다. 못 본 거 같으세요? 예, 그 당시 상황은 기억이 나세요? 그러니까 그분 먼저 올라가고 제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분 먼저 올라갈 때 무슨 물건 들고 있는 거는 못 보셨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증인 세월호에서 이 사건 이제 사고 당시에 이제 구조를 하면서 사람 말고 그 사람이 들고 있는 물건이나 아니면 떠내려온 물건이나 그런 거 같이 고무단정이나 1, 2, 3호로 올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로지 사람만, 너무 인명구조가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만 계속 고무단정이나 1, 2, 3정으로 옮긴 것이죠. 그 당시에는 하도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증인 지금 9월 초에 이 사건 동영상이 문제가 된 후에 기자들이 목포서에 전화를 해서 연락을 했었습니다.
목포서에서는 확인해 본 결과 그런 물건에 대해서 없다고 하더라라고 답을 했다는데요. 제가 목포서 홍보실이나 목포서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문제의 물건과 관련된 당사자인 증인에게 제일 먼저 확인을 했을 것 같습니다. 목포서의 홍보실이나 목포서의 다른 관리자들로부터 그런 확인 요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까? 홍보실에서 연락이 와서 홍보실에서 답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홍보실에서 어떤 방법으로 연락이 왔습니까? 그 검은 물체 뭐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홍보실의 누구입니까? 홍보 담당관 증인 지금 서산으로 언제 직장을 옮기셨어요? 작년 11월에 옮겼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 목포에 근무하셨습니까? 예, 증인이 아는 홍보 담당자인가요? 예, 이름이 뭡니까? 경사 조만용입니다. 조만용 경사요. 예, 예. 그래서 증인은 그 당시에 홍보실에서 전화가 오기 전에 이 동영상 본 상태였습니까? 아니면 홍보실에서 연락 받고 동영상 봤습니까? 연락 받고 받았습니다. 봤습니까? 예, 예, 동영상이 두 번이야 공개가 이제 그 다음에도 계속 여러 번이 나왔지만 11일 날 한 번 처음 공개가 되고 두 번째 팬더까지 자세하게 나온 거는 9월 18일 날 공개가 됐습니다. 두 개 다 보셨어요? 저 두 개 중에 어떤 걸 봤는지 모르겠는데 예. 하나만 봤고 예. 이게 그냥 시중에 이렇게 떠돌아도 유언비어로 생각하고 유언비어요? 예 그렇게 예 증인이 본 동영상의 그 노란 팬더와 나중에 고무 단정에 오르는 것이 나옵니까? 나오는 동영상을 보셨어요? 아닙니다. 제 그냥 그 그 한계를 넘어가게 심하게 정확하게 제가 딱 어느 부분을 봤는지는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조사관들이 동영상을 뒷부분을 찾았다고 하니까 지금 한번 다시 보시죠. 움직여요. 그래서 인간 스테빌라이징을 했습니다. 저희 연출부원이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스테빌라이징을 다 해갖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짧지만 편집을 해서 다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아마 보게 되면 이 구명조끼 입혀주는 영상 그리고 바다에 뛰어드는 거 그다음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까지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박혜경의 모습이고 네. 이게 노란색 처음에 나왔죠. 1번 이게, 팬더 노란색 이게 왜 물에 팬더 떨어져 있지 하던 네, 이거 네, 노란색 팬더 이거를 이 사람들이 잡아요. 네. 그리고 조타서 뒷모습 뒷모습. 카메라 확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여서 여러분이 못 알아보실까봐 본 거예요. 그리고 좌측 하단에 보면 이게 혜경의 뒷모습이라는 건데 이 뒤에 이렇게 노란 형광 하얀색 이렇게 형광 마크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뒷모습이에요. 머리 뒷모습 그리고 조타수는 빨간 이 상의를 입기 때문에 빨갛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 하얀색은 구명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둥그런 거 이게 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점은 이 혜경의 왼손에 어떤 물체가 나옵니다. 요 혜경. 예, 이 혜경, 박혜경 이거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막 흔들리는 장면을 스테빌라이징을 했다는 겁니다. 네. 여기 둘이 담았잖아요. 허리 부위를 만져주고 있죠. 둘이 담았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입고 옷을 갈아입죠. 그리고 뛰어들어요.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느린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뛰어들은 다음의 장면인데 혜경이 요 부분을 보세요. 팬더 쪽으로 다가가죠. 노란 팬더. 예, 그리고 또 뭘 이렇게 손에 물에서 들고 있는 끊으려고 하는 손에 들고 있는 이거. 혜경은 뭔가 들고 있었어요. 그 검은 물체. 물체를. 그리고 여기서 놀라시지 말아야 되는데 혜경이 이렇게 구명조끼가 안 잠겨 있어요. 그래서 나비처럼 펼쳐지고 막 이러는데요. 이렇게 펼쳐져 있다고. 혜경은 예. 다른 사람과 틀리게 다른 사진을 물속에 보면 뛰어들 때 이 구명조끼를 귀를 안 채웠거나 물 속에서 벗었거나 자크를 벗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시 안 보세요. 채워져 있어요. 다시 보세요. 예. 자, 이게 아니 그 고무 단정에 오르는 것까지 나와야 돼. 조금 뒤로 가요. 조금 뒤로 빨리 보내면은 그 뒤쪽에 고무 단정이 같이 오르는 장면. 앞에 거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예, 증인이 그 노란 팬더를 붙잡고 있고 예. 노란 팬더를 붙잡을 때 왼손에 정확하진 않지만은 까만색 물체를 증인이 들고 있는 게 보이는데 저 앞 구명조끼가 안 채워지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사람이 증인 맞죠? 예, 예, 왼손에 검은 물체가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자였습니다. 아, 모자요. 예, 증인이 쓰고 있던 모자. 예, 맞습니다. 아, 그 모자를 끝까지 가지고 계셨어요? 예, 언제까지요? 저 계속해서 저희 123정 갈 때까지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어디 갈 때까지요? 단정에서 123정 옮길 때까지. 123정으로 옮길 때까지. 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자 벗고 구조 작업에 임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자를 벗고 구조 작업에 임하셨고요. 예.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세요? 방금 봐서 검정 물체 보고 아는 겁니다. 아, 저 노란 팬더는 아직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뒤에 구명정 찾으셨어요? 네. 나머지 영상 마저 보시죠. 두 해경이 고무부터로 들여온 다음에 거기서 벗든가 이것도 아니라 가린 상황에서 벗깁니다. 그리고서 구명조끼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구명조끼부터 벗겼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네. 자기가 벗었는지 벗겨졌는데 근데 두 명이 엎으러진 후에 해경 손에 이 그 해경의 구명조끼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안 입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는데 이 팬더를 가져가더라고요. 회수합니다. 이 사람들을 싣고 나서는 이걸 회수해요. 이걸- 만약에 네. 이게 구조를 위해서 던져놓은 거면 계속 던져놓았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구명 단정에 저 팬더랑 같이 올라가신 거 보이세요? 저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기억이 안 예, 나세요? 기억이 안 납니다. 증인 그 아까 저런 동영상이 돌았을 적에 유언비어가 유포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예 그러면 저 동영상이 조작되었거나 무슨 조작이 가해졌다는 뜻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 당시에 증인만 있었던 게 아니고 1, 2, 3정이 이제 다가오거나 아니면 구면 단정에 누가 같이 있었던 선원들이 그 해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증인 저 동영상을 보고 목포서에서 그런 질문까지 받은 이후에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야 그때 저런 거 봤어? 이렇게 한번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왜 안 물어보셨어요? 예? 증인 기억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고 심지어는 노란 팬더랑 같이 구명단장에 탔는지 내가 바다에 구명조끼만 입고 있었는지 팬더 매달렸는지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은데 지금 저게 인터넷에서 유언비어가 막 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때 같이 있던 증인보다는 좀 정신이 남아있었던 고무단정에 있던 해경들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이영래 경위나 뭐 이런 분한테라도 연락을 해서 야 그때 무슨 내가 팬더에다가 검은 물체를 넣었다는데 혹시 그거 기억나? 이러고 물어볼 것 같은데 왜 안 물어보셨어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혹시 아까 증인에게 질문했다는 목포서 홍보실의 조용남? 조만용. 아 조만용 죄송합니다. 그분이 증인 말고 당시 1, 2, 3정에서 출동했었던 해경들 중에 누구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 동영상과 관련해서 조사하거나 질문한 적 있다고 합니까? 못 물어봤습니다. 못 물어보셨어요? 예, 증인은 이같이 좀 예외적으로 맨 마지막까지 남아 있다가 증인이 저 세월호 지금 구조 활동을 하면서 같이 구명조끼만 입고 바다로 뛰어든 사람은 저 사람이 유일하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이 구조 활동을 하는 내내 예, 같이 두 사람이 뭐 동시에 딱 구명조끼만 입고 바다에 뛰어드는 말하자면 저 장면이 나왔잖아요. 예. 그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준기라는 선원이었는데 예, 그렇게 같이 뛰어든 사람은 저 승객, 증인이 승객이라고 생각했던 저 사람 하나가 유일하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증인은 계속해서 특히 올해 6월 달에 있었던 김경일 정장의 항소심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거 있죠. 6월 있습니다. 16일 날. 예. 그때까지도 재판장님 저는 맹세코 승객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저렇게 말하자면 사실은 저 사람들이 조타실에서 나온 저 사람들이 선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많은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조타실에서 전부 나왔다는 점, 두 번째는 승객들이라고는 볼 수 없는 작업복을 입고 있다는 점 등등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공통적인 승객이라고 볼 수 없는 요인들을 다 빼더라도 증인이 저렇게 남아서 같이 사실은 승객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배가 왔을 때 박한결 씨보다 더 먼저 보내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 사람을 계속 제일 늦게까지 해경인 증인과 같이 마지막까지 배에 남았다가 바다로 아무것도 없는 바다로 그냥 뛰어드는 행동을 한 저 사람도 다른 사람들 말고요. 이준석 씨는 뭐 옷이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까지도 승객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승객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입니까? 예. 박한결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다리 올려놓고 여자의 경우에는 되게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리 올려놓고 한참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무슨 대화를 했습니까? 대화 안 했습니다. 보통 승객들을 구조할 적에 안심시키기 위해서 일상적인 대화를 이렇게 진행을 한다거나 뭐 어떻게 이제 곧 구조될 것이다. 지금 많이 겁나냐. 이런 대화를 보통 나누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대화 안 했습니다. 박한결 조준기와만 안 했습니까? 아니면 나머지 학생들이나 다른 승객들 구조할 때도 한마디도 안 했습니까? 예, 이야기 없이 구조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 이야기도 없이요? 그게 일반적입니까? 해경이 조난 선박에 있는 승객들을 구할 때 예를 들면 어린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고 박한결 씨처럼 여자분, 겁 많은 여자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이제 배 오면 가면 되고 무섭지 않으니까 다리 좀 여기다 올려놔 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런 대화를 할 것 같은데요. 하다못해 오전에 진술하신 화물 기사분들도 학생들하고 대화를 했답니다. 아저씨가 먼저 뛰어내릴 테니까 무섭지 않으니까 뛰어내려도 된다. 조준기 씨는 승객이에요. 증인이 보기에는. 조준기 씨는 승객이고 승객과 함께 지금 바다로 훈련된 해경이 뛰어드는 겁니다. 뛰어드는 거 아무렇지도 않고 무섭지 않고 지금 바다에 가면 곧 고무단정이 올 테니까 괜찮습니다. 뛰어내립시다. 이런 얘기를 보통 할 것 같은데 정말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까? 그분하고는 자 떼어내립시다. 그 한마디. 그 한마디만 하셨어요. 네. 예, 증인 조형곤, 김문홍, 유현식, 이춘재, 김석균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린 직후이기 때문에 어떤 동영상인지 잘 모르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나랑 관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데요. 9월 11일 날 저것이 화제가 되고 언론에 보도되고 특히 목포서에서 조형곤 증인 잘 들으세요. 조사가 이루어지고 당사자인 박상욱 경정과 얘기까지 나누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12월 14일인데요. 저 동영상과 검은 물체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한 번도 들은 바가 없습니까? 조형곤 증인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문홍 증인 어떻습니까? 들은 적 없습니다. 유현식 증인 어떻습니까? 이춘재 증인 어떻습니까? 김석균 증인 어떻습니까? 예, 못 들었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 신문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권영비 의원 뭐 보충 신문해 주시죠. 예. 예, 김경일 정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뭐 좀 안 됐는데요. 정장보다 높은 분들은 다 저렇게 앉아 있고 증인 혼자 이렇게 실형이 확정돼서 나와 있어서 좀 착잡한데요. 그래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아까 답변하실 때 9시 30분쯤에 현장을 도착했을 때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승객이 전부 배 밖으로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예, 처음에 그 감사원 감사 때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증인 이게 1, 2, 3정은 피정이라 그래 가지고 그 좀 소형하고
중형의 경계선에 있잖아요. 그래서 100톤짜리 피정으로 과연 450명의 승객을 다 어떻게 구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증인은 승객들이 다 배 밖으로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지만 사고가 나면 450명 중에 몇 명은 못 나오고 뭐 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배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경 지휘부에서 증인한테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혹시 배 안에 남아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도 대책을 세워서 잘 구해라, 이런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기억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지시를 안 들- 받은 게 없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안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경 지휘부는, 그러니까 증인은 승객들이 알아서 배 밖으로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고요. 사고 현장에 갔을 때. 또 지휘부는 증인을 OSC 현장 지휘관으로 지정을 해놓고는 승객을 구하는 건 증인 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승객들을 구할 건지, 배 밖으로 나와 있는 승객은 어떻게 구하고 배 안에 혹시라도 남아 있는 승객은 어떻게 구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증인 혼자 다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뒀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의도는 아닐 겁니다. 아니, 의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게 있냐고요. 당신이 없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00톤짜리 피정 가지고 450명을 어떻게 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SSB에서 어선들을 동원한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증인이 갔을 때는 어선이 없었잖아요. 예,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예. 그럼 어선들이 오면 증인은 몇 명을 구하고 어선들을 어떻게 구하려고 한 거였어요? 일단 도착해가지고 구조하고 하다 보면은 어선들도 오겠지, 그런 생각으로 구조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그냥 일단 하다 보면 어선들도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일단 어선들도 저 구조 요청했기 때문에 올 걸 생각하고 가서 구조를 한 것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최일숙 의원 보충 질의해 주실까요? 예. 네, 비상임위원 최일숙입니다. 김문홍 증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1, 2, 3 정장인 김경일 정장을 현장 지휘함으로 지정하셨다고 하셨죠. 지방청에서 광역구조본부에서 지정했습니다. 현장 지휘함과 현장 지휘자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신지요? 현장 지휘함은 함정으로서 현장에 임해서 현장을 지휘하는 함정이고, 예. 이 사고가 발생한 지역인 목포 관내의 현장 지휘자는 순환구호법상 당연직으로 현장 지휘자가 되는 것이죠. 그 순환구호법 그리고 임명직으로서 서해 청장이 현장 지휘자로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순환구호법 제 17조에 보면 현장 지휘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 현장 지휘는 일반적인 일개 서해에서만 국한된 업무 같으면은 경찰서장이 거기에 지휘 업무 본부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경찰서의 인력이 공동 대응을 했을 때는 광역 구조부에서 인력 장비 총괄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 대통령이 정하는 대규모의 순환이 발생했을 때는 총괄 지휘는 중앙구조본부장에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지금 이 사고 해역이 목포해양경찰서 관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목포경찰서장인 증인께서 현장 지휘자이시고, 그리고 2개 이상의 경찰서에서 지휘하고 관여하기 때문에 서해청장 김수현 증인이 지금 퇴정하셨습니다만 서해청장이 임명직으로서 현장 지휘자이셨고, 임명이 아니고 법에 명시되어 네. 있습니다. 그리고 1, 2, 3 정장이 현장 지휘함으로
지정이 됐지만 정장인 김경일 정장은 현장 지휘함의 함장일 뿐이지 현장 지휘자는 아닌 것이죠. 아닙니다. 그래서- OSC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OSC로 임명할 때는 현장 지휘함정까지 우리가 250톤 이상을 함이라 하고 250톤 이하 100톤 우리 저 100톤하고 피정 같은 경우는 피정이라고 정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배만 그 여건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고 그 배 정장한테 현장 지휘관의 역할을 하라고 주는 겁니다. 증인의 말이 맞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증인이 현장 지휘자, 당연직으로 현장 지휘자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 현장 지휘자로서 어떠한 지휘를 하셨습니까? 지금 사고 신고가 있는 8시 52분부터 예. 배가 완전히 전복된 10시 17분 사이에 현장의 상황에 맞는 지휘를 증인은 어떤 지휘를 하셨습니까? 좀 말을 좀 길어져도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그 전날 4월 15일 날 아침 6시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중국어선 특별 단속 총지휘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전날 15일 아침 6시에 158함을 타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현장에 있는 해군 4척, 그 다음에 문과어업지도선 2척, 우리 해경 16 총 22척을 컨트롤을 하고 단속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서해지방청장님이 현장에 와야 되는데 일정상 못 와가지고 저한테 총지휘를 하라 이렇게 지휘가 떨어져서 그 시간이 몇 시입니까? 그 전날 지휘가 떨어졌습니다. 청장님 못 오시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8시 40분에 B512 헬기를 타고 제가 9시에 삼천구함으로 총 전 함대 지휘학에서 삼천구함으로 올라간 상황이었고 삼천구함에 올라가서 조타실에 발로 올라가고 그때 우리 헬기는 이제 그 전에 새벽에 거기 서치했기 때문에 급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512 구조 헬기는. 그리고 저는 올라가자마자 거기에 있는 거기 부함장 박경채가 소장 지금 관매도 남방에서 350명 실은 배가 지금 침몰 중이랍니다. 그러고 있는 동시에 거기에 TRS에서 지금 상황실에서 그렇게 그 상황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걸 듣고 직감적으로 큰일 났구나.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그 고향입니다. 물살도 잘합니다. 현장도 잘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야 빨리 모든 중국어선 단속하는 배들 다 올려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단정을 다 내려가지고 중국어선 합동 단속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시간이 몇 시냐고요? 9시 지금 3분입니다. 예, 9시 3분에 예, 그런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10시 바로 17분까지 예. 현장 상황에 맞는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고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예. 좀 그래서 양해를 구했던 것입니다. 길어진다고. 그렇게 해서 단정을 올리고 9시 10분에 출발을 할 때 삼천구 함장한테 거기에 있는 가용 인력 밤새 새벽에 단속 작전했기 때문에 직원들 잠을 못 잤습니다. 직원 의경들 전부 다. 그래서 잠자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는 또 당직도 수고하니까 잠자는 사람들 전부 다 총원 가용 세력 지금 긴급한 상황이니까 구조물품 챙기고 거기 구조물품이라면 뭐 구명한 그다음에 뭐 단정에 있는 거기 잠깐만요. 현장 상황에 맞는 지시를 내리려면 현재 침몰하고 있는 세월호에 배 크기가 얼마고 그 배 안에 몇 명의 승객이 승선을 했는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파악하셨습니까? 예, 그때 350명하고 여객선이라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다에서 제가 30년 동안 제가 생활했던 제가 그 흐름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함장한테 준비해라 하고 전속으로 다 가도록 조치를 하니까 함장이 방송을 하고 제가 거기에 있는 게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주요 실시간 통신 수단이 IP 전화기하고 음성 그 전화기가 IP 전화기죠. 그 TRS 그다음에 IP 전화기라고 바로 전화기 경비 전화기처럼 쓰는 전화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메이트 메신저라 해가지고 그 문자 상황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바로 차가지고 바로 다 동시에 보거든요. 3가지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TRS는 제가 안 나갔지만 그때 바로 9시 14분에 IP 전화기를 들고 목포 상황실장한테 자 지금 거기에 총은 비상 소집했냐? 예, 비상 소집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유관기한 해군 등 다 통보했느냐? 다 통보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도착한 배가 어느 배냐? 갈게 103정인데 도착 시간이 9시 반입니다라고 하길래 그러면은 103정에 이야기해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우리 직원들은 올라가서 구명불을 터뜨리라 해라. 그리고 선장을 찾아가지고 또 선장한테 그 배의 현재 그 모든 상황을 저기 판단해서 퇴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장 지시를 누구한테 내렸습니까? 1, 2, 3 상황실장한테 정장. 아닙니다. 1, 2, 3 정장에게 내렸습니까? 아닙니다. 1, 2, 3 상황실장하고 정장에게 바로 내리셨어야죠. 아닙니다. 제가 이따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지금 제 말씀-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방금 질문을 마친 권영빈 상임위원께서 보다 상세하게 질문을 하실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권 상임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해 그러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선 제가 김경일 정장께 다시 질문을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1, 2, 3 정장에 10명의 해경과 3명의 의경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고무 단정은 몇 개나 있었습니까? 최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고무 단정에 몇 명이나 탈 수 있습니까? 최대 승선이 7명입니다. 그러면 실제 그때 고무 단정에 탄 사람은 몇 명입니까? 저희 직원 2명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대한 많은 해경이 고무 단정에 타서 최대한 많은 해경이 선 내에 진입을 해서 승객들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처음에 도착해서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그렇게 그때 선 내에 진입한 사람은 이형래, 박상욱 2사람뿐이지요. 네, 나머지 사람들은 선체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다 저 구조 준비하고 저 공업보트에서 구조 회원 인원들 끌어올려주는 올리고. 사람만 받았죠. 다른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는 원래 그 시스템이 현직 인명 구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인원이 그리고 증인께서 배를 몰고 간 곳이 선미가 아니라 선수였죠. 처음에 선미 쪽부터 해서 선수 왔습니다. 왜 선미로 먼저 가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선수 쪽은 저 사람도 안 보였고요. 배가 보통 계류를 하려면은 예. 선미 쪽으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미 쪽으로 공업보트 내려주고 선미 쪽으로 먼저 접근을 했었습니다. 증인은 여객선이 침몰됐을 때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여객선에서 승객들을 구조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러면 유사시에 여객선이 침몰될 것을 대비해서 훈련을 한 적도 없습니까? 훈련은 있는데 세월호처럼 그 전복이 아니고 단순 사고로 해서 선원들이 바다에 표류를 하면은 가서 구조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증인이 여객선이 침몰돼서 구조한 경험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계속 구조한 것은 어선만 구조하셨죠. 근데 어선에는 대부분 조타실에 어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선미로 가지 않고 선수로 가서 조타실에 접근을 해서 구조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거의 아니었습니다. 선미 쪽에 있었는데 저반을 못하고 있다가 선수 쪽에서 조타 쪽 사람이 보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예. 지금 이춘재 증인에게 추가로 증언 확인할 것이 있는데 청문회 흐름상 김문홍 증인에 대한 권상임의 질문이 있고 나면 그 이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김진 의원 보충적으로 아까 제가 두 가지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박상욱 증인에게 두 가지만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언론에 또 다시 공개된 다른 동영상에 의하면 선원들 그러니까 증인이나 이영래 씨가 배 위에 올라가 있을 때에도 선내에서는 선내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선실 안에 있으라는 방송이 나오고 있었는데 혹시 증인 그 세월호에 올라갔을 때 그런 방송 들은 바 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그 1, 2, 3정으로 이제 고무단정에 올라가서 1, 2, 3정으로 돌아가잖아요.
증인. 예. 예, 그 다음에 동선을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그 다음에는 유리창 깨는 작업을 예, 들어갔던 것 그 같습니다. 구조 활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뭘 하셨어요 혹시? 제 오후에 말입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승객들 통로강으로 이송하는 업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언제쯤 그러면 뭐 귀환이라고 해야 되나 돌아가셔서 임무를 승객들 종료하신 건 내려주고 언제예요? 승객들 평범하게나 내려주고 다시 예. 와서 예. 123정으로 복귀합니다. 123정으로 복귀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정확한 시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사고 나고 한 2-3시간 뒤였지 않을까. 두세 시간 후에 예. 증인 그날 오후에 그러니까 두세 시간 후면 아직 오전인데요. 예. 예. 증인 오후에 김경일 정장과 통화한 사실 있습니까? 통화는 저기 123정으로 해서 계속 연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123정으로 복귀한 다음에 연락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복귀하면서도 그 승객 이렇게 승선원 파악차 이렇게 제가 배 위에서 예 제가 낚싯배를 타고 복귀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연락을 123정으로 했는지 아무튼 연락을 했었습니다. 연락을 해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승객 이렇게 잘 인도했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대화는 없으세요? 예. 혹시 김경일 정장 혹시 그날 오후에 박상욱 경정이랑 혹시 통화하면서 기억에 남는 대화 있습니까? 제가 아마 통화하면서 몇 시쯤에 올 것이냐, 어떤 배로 올 것이냐 아마 그런 그런 내용 내용의 것 통화밖에 같습니다. 기억이 안 나세요?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후에서 전반부 신문을 좀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후반부 신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후반부는 현재 김진, 장한희, 권영빈, 김조정 위원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진 의원께서 네, 후반부 신문 시작해 주시죠. 어? 바꿨어요? 먼저 그럼 권영빈, 예, 그럼 권영빈 의원께서. 예. 예, 권영빈 상임위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단 헬기 그 기장들 상대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제 김재전 증인 나오셨습니까? 예. 김재전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헬기 뭐 운전하셨어요? 지금 해경에서는 팬더하고 까모프 조종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뭐 운전하셨죠? 팬더였습니다. 그걸 보통 뭐 B512 예, B512호기입니다. 예, 헬기 B512호기 운전 기장이셨죠? 예, 그 증인이 침몰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09시 45분 경인데요. 그때 세월호는 70-80도 정도 좌연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조타실 상부까지도 수면에 잠겨 있는 상태였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도착 당시에 배 밖으로 승객들이 얼마나 보였죠? 아까 조금 전에 그 김진 위원님이 보여준 동영상에 그 구명벌 투하한 그기가 512호기가 투하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10명 정도가 해상에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증인은 서거차도에 첫 구조 인원 5명을 내려주셨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이렇게 배가 막 가라앉고 있고 이제 급한데 서거차도까지 한 10분 정도 걸리지 않나요? 왔다 갔다 하게 되면 10분 정도 소요되는데 예. 거기서 제일 인근으로 그 구조자들을 내려주기 있는 공간은 서거차도가 제일 가까운 공간이었습니다. 그 혹시 누가 서거차도에 내려주라고 지시한 게 있나요? 그 당시에? 최초 먼저 도착한 511호기 그 기장이 목포 항공대장 양회철 경감입니다. 그쪽에서 전해받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예. 아니 저희가 이제 B511기는 이제 나중에 좀 사고가 나서 좀 그 기장분이나 관계자들은 증인으로 안 불렀는데요. 하여튼 그런 그 지시가 있었어도 그 당시 세월호 주변에 둘라 에이스라든가 뭔가 구조한 인원을 빨리빨리 내려놓고 다시 구조할 수 있는 이런 거는 건의를 한다든가 생각해 보지는 않았나요? 512호기 팬더 같은 경우도 그렇고 511호기도 그렇고 513호기도 그렇고 그때 항공기 이륙 중량을 모두 다 초과한 상태로 해가지고 인원들을 훗 날랐습니다.
저 역시도 인원이 그때 그 안에 정비사 2명이 타 있는 상태고 그리고 거기에 5명을 태우니까 저희가 정원으로 권장하는 인원 탑승 인원이 오버해서 태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 가까운 데다가 좀 빨리빨리 내려놓고 세월호 근처에서 좀 구조 활동을 더 할 수 없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그 화물선이 그 현장보다 가까이 있었던 게 아니고 서거차도가 더 가까웠습니다. 그래요? 예. 증인은 그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이제 당시 그날 4월 16일 날 09시경에 이제 목포 서장님 모시고 삼천구함에 도착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9시 10분까지 연료 보급을 한 다음에 목포항공대에 전화를 했는데 우연히 세월호 참사 소식을 듣고서 그 빨리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한 7분 만에 사고 현장으로 출발했다고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증인이 평시에 긴급 출동 명령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연료 보급부터 이륙할 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빨리 하면? 평시에 상황이 없을 때는 아니 그러니까 긴급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평시에 있다가 긴급 출동 명령이 떨어졌어요. 15분에서 15분 근데 정도 됩니다. 그날은 7분 만에 이륙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죄다 빨리 갈 수 있으면 얼마 정도 걸리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최단시간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7분 정도면 다른 경우에도 갈 수 있는 거죠. 예. 자, 고영주 증인 나오셨습니까? 예, 513 기장 고영주입니다. 예. 그 헬기 513호 기장이셨죠? 네, 증인이 침몰 현장에 도착한 09시 32분경에 세월호는 배 선체가 좌로 50도에서 60도 정도 기울어 있었죠. 그리고 해상 표류자는 보였나요? 32분에 도착했을 때 그 저희 전탐 요원으로 해서 선체가 한 60도 정도 기운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예, 그 배 그다음에 주변에 저기 1번기가 저기 선미에서 인원 구조하는 상황에서 2번기가 제가 도착했기 때문에 바로 그 선미 쪽으로 봤을 때 300m 정도의 부유물이 많이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상에 인원이 멀리서 봤을 때에는 이제 머리 모양으로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선은 이렇게 기술을 돌려서 가서 1차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물로 확인됐고 그 이어서 바로 1호기가 빠지는 상황에서 바로 여기 구조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증인이 도착했을 때는 해상에 이렇게 떠 있는 조난객들은 거의 없었던 거죠? 예, 없었습니다. 김재전 증인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요. 그날 당시 09시 10분경에 정식 출동 명령을 받은 게 아니고 최재형 조종사로부터 상황 전파를 받았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날 정식 출동 명령은 언제 받았습니까? 비행 중에 시동을 걸고 비행 중에 교신하면서 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예, 누구랑 통화했다고요? 양해철 경과 목포항공 대장하고 교신을 했습니다. 아, B511호 기장이요? 네, 그 B511호 기장이 증인한테 출동 명령을 정식으로 내릴 수 있는 지위에 있었나요? 함정에 탑재했을 때는 함정 지휘를 받고 예. 함장의 지휘를 받고 항공대에서 있을 때는 항공대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삼천구함에서 이륙할 때는 아무 지휘를 안 받았고, 그죠? 그때 항공대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예.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 최재형 주임이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다시 되물었습니다. 가 말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길래 알았다 가겠다 그러고 출발했습니다. 예. 그 증인은 09시 17분경에 삼천구함을 이륙할 때부터 사고 현장 도착 시간이 09시 45분인데요. 그때까지 세월호 상황에 대해서 누구한테 전달받은 게 있었습니까? B51호 기장 아까 뭔가 그 통신이 됐다고 했고요. 뭐 1, 2, 3정 있고 목포 상황실 있고 기타 여러 어쨌든 전체 모든
해경의 모든 세력이 지금 이 세월호 참사 현장에 사고 현장에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 증인이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세월호 상황에 대해서 전파받은 게 있습니까? 배 기울기하고 배 톤수하고 그리고 현장에 동원된 세력들, 현재 도착해 있는 세력들 이런 것만 들었습니다. 무전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7035기 고정익 항공기 기장이 511호기 양해철 대장하고 교신하는 내용, 그리고 상황실하고 교신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듣고 물어보기도 하고 현재까지 몇 시에 저희들 도착하니까 그때까지 도착한다, 이걸 교신했습니다. 예. 증인은 당시 1, 2, 3정이 OSC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그때 현장에 123정이 있는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근처에 가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갔을 때는 1, 2, 3정이 OSC다라는 것을 목포 상황실이나 기타 해경 어디인가로부터 전달받은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현장에 들어가면서 조종관은 제가 잡고 부기장한테 무전 교신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제 조종관의 그 헤드셋은 줄여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교신은 부기장한테 다 이양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부기장은 증인한테 그런 얘기를 전달해 준 게 있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사고 현장에 헬기가 가면 거기 OSC가 지정된다는 건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증인은 OSC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었으면 어딘가 OSC가 누구냐, 나랑 어떻게 통신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확인한 적 있습니까? 저는 그때 조종관 잡고 있었고 무전기의 교신에 관련된 것들은 부기장한테 모든 걸 다 이양했고, 그리고 그런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니 증인은 기장이잖아요. 그 부기장한테, 무전기 들고 있는 부기장한테 이거 빨리 확인해라, OSC가 누군지 나한테 빨리 알아가지고 나한테 보고해라 라고 지시할 수 있는 관계죠, 부기장한테.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그럴 겨를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겨를이 있었냐고 없냐고 물어보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부기장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계이죠. 관계입니다. 예. 자, 여러분, 증인은 사고 현장 도착 시간인 09시 45분경부터 선체 전복 시간인 한 10시 30분 정도까지 1, 2, 3정이나 목포 상황실로부터 상황 전파 및 지시를 받은 적이 있었나요? 부기장한테 전달받은 것은 몇 가지 안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7035 소위 고정익이라는 CN 235기, 그죠? 거기로부터는 뭐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공역 통지하는 내용은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항공기 분리해 주는, 충돌이 없게끔 항공기를 분리해 주게끔 그런 내용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부기장한테 전달받은 얘기가 그게 전부입니까? 예. 예. 고영주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은 세월호 침몰 당시 제주해양경찰청 항공단 소속이었죠? 예. 그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이 다른 관할 구역에서 구조 활동을 수행할 경우 이게 상황 전파 및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관할 지역에서 이렇게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정보를 못 받았습니다. 자, 증인 못 받으셨으면 증인의 소속청인 제주지방청이나 제주항공단 쪽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관할청으로부터 무슨 보고 내용들을 전달받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소속돼 있는 곳으로 상황을 전파하고 추가적인 전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근데 뭐 전달받은 게 있었나요?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대기한 제주에서 헬기가 추가적으로 이륙해서 구조에 임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카모프가 출항한 거 그러니까 말고요. 증인이 사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또 사고 현장에서 이렇게 구조 활동을 하는 동안에 뭔가 이 관할 구역 그 지휘부인 목포서라든가 아니면 OSC인 1, 2, 3정이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서해지방청, 해경본청으로부터 어떤 무슨 그 상황 보고, 그러니까 상황 지시라든가 상황 내용에 대해서 전달받은 게 있었냐고요? 없습니다. 두 증인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두 분 모두, 그러니까 뭐 대답하실 내용이 없으면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요. 항공구조사가 헬기에서 이탈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그때 증인들 뭐 항공구조사한테 특별히 내용을 전달한 게 있습니까? 예, 기내에서 첫 번째 제가 두 번째로 도착했기 때문에 중간에 가면서 먼저 해상에 구조자가 있을 때는 해상으로 투입시켜 가지고 해상 구조가 먼저 하고, 두 번째는 해상 구조사가 없을 때는 선내로 내려주다. 그래서 안전하게 구조 임하라고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예, 해상 구조자가 없을 때는 어디다가 내려주라고요? 예, 그 저기 선미에 이제 내려줬습니다. 예. 그 일단 김재전 증인은 조금 있다가 하고요. 그럼 고영주 증인, 이게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가보니까 표류자가 거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항공구조사를 내려줄 때 뭔가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좀 파악을 해가지고 항공구조사를 배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배 안에 있는 사람을 뭐 나오라고 하든지, 뭐 그런 그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제가 그 통신이 이제 제주하고만 이렇게 통신이 이제 무정교신이 되고, 그 당시에 이제 도착했을 때 항공기하고도 이제 통신이 안 됐습니다. 2번기가.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제 앞 항공기하고도 교신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예. 그러면 김재전 증인도 상황 마찬가지였죠? 제가 512호기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항공 구조사를 해상으로 바로 투입했습니다. 그때 표류자가 있었기 때문에 선체 측면은 다른 항공기가 있었기 때문에 해상 먼저 투입을 했습니다. 예. 그 고영주 증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시 그 B511호기에 탑승했던 항공구조사가 이제 법정에서 이제 그 123 정장 저분 말고 선장 및 선원 재판에서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511호기라서 여러분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분이 선내에 다수 승객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내에 진입을 시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진술한 적이 있어요, 법정에 나가서.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전 증인도 들어본 적 없습니까? 예,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예.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당시 증인들이 어쨌든 구조 활동을 하면서 항공구조사를 통해서 선내 진입이라든가 아니면 퇴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었으면 훨씬 더 구조 작업이 잘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어떤 생각이 없으세요? 예, 그 당시에는 그 항공 구조사를 이제 선내에 내려주면서 이제 무전기 이제 통신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가지고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예, 고영주 증인에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증인이 현장에 가 보니까 헬기 세대가, 물론 증인이 갔을 때는 이제 512호는 아직 오기 전인데요. 그 헬기에 방송 장비가 없어서 제주해경 소속 카모프 505기를 보내달라고 그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방송 장비가 없어서 요청한 건 아니고, 예. 지금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전력을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카모프 505기는 이제 제주 그 항공 소속이죠. 제주해양경찰청 소속이죠. 네. 여기에는 방송 장비가 있었죠. 예, 방송 장비 있습니다. 예. 그럼 방송 장비하고 관련 없이 증인이 그냥 추가 그 구조 병력을 요청한 거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혹시 증인들 두 분, 증인들이 사고 현장에 출동할 때 방송 장비나 도끼, 왜냐하면 뭘 깨야 되고 이러니까 방송 장비는 뭔가 알려야 되고 이런 걸 가져가라고 지시한 사람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김재전 증인도 뭐 지시 받은 거 없었어요? 없습니다. 근데 증인들은 그런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이 대형 선박이 조난 사고가 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좀 갖추고 출동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방송 장비를 항공기에 장착을 해야 되는데 개인이 장착을 하는 건 무리입니다. 아니 하다못해 뭐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거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헬기 소리에 메가폰 소리가 들린다고 네.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은? 뭐 증인이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증인들은 해양 경찰 항공 운영 규칙이 있다는 건 알고 계세요? 예, 있습니다. 이게 어떤 법령입니까? 해양 경찰청장 훈령이죠. 예, 증인들은 이걸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 경찰 항공 운영 규칙 제 27조에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기내 비치 품목 말씀하시는가 본데. 아닙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양경찰 항공운용규칙 제27조 6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색 구조에 참가하는 항공기는 생존자에게 정보 전달이 가능한 통신 장비 설치나 인쇄 전문을 투하하여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이건 뭐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필요할 때 하라는 게 아니고 훈령으로 해양경찰청장 훈령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면은 수색 구조에 참가할 경우에는 이걸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알고는 있었습니까? 당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뭘 확인한다는 거죠? 그 규정에 대해서 보여드려요 지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보여드려요 지금? 지금 법령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증인이 뭘 확인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했어야 되는지 안 했어도 되는지를 증인이 그런 걸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물을 전달하는 건지 뭘 이렇게 던진다고 통신 내용을 자, 한다는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색 구조에 참가하는 항공기는 생존자에게 정보 전달이 가능한 통신 장비 설치를 갖고 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럼 뭘 확인하겠다는 겁니까, 증인? 네, 그런 장비가 항공기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증인, 이 규정은요. 지금 여기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갖춰져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평소에 해경의 항공기 운항 규정에 정해진 거예요. 평소에 예, 말씀하신 데 의도는 알겠는데 그런 장비가 구조사에게도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항공기에서 구조사를 이탈을 시키면은 구조사한테도 연락이 통신 방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조자한테도 방금 말씀하시는 내용도 어떤 장비가 그런 장비를 있는지는 없는지는 저희는 없습니다. 그런 장비가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떨어져 항공기에서 밖에 나가 있는 인원은. 증인, 그러니까 증인은 이런 규정이 있어도 무시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까? 그런 규정을 안 지키는 게 아니고 장비가 없답니다. 장비가. 장비가 없어서 못 지킨 거잖아요. 지금 지켰습니까? 장비가 없으니까 못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말씀 잘하시는데 장비가 없는 건 누가 책임져야 되죠? 말씀해 보세요. 말씀을 해보세요. 장비가 없는 것에 대해서 증인은 이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문제 제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자, 마지막으로 증인,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장비가 없는데, 그래 증인 말씀대로 장비가 없다고 합시다. 장비가 없는 거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증인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상급기관에서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네, 김수중 의원께서 네, 이어서 네, 신문하시죠. 예, 이런 대참사가 일어날 상황이 되면 사실은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정보를 획득하고 그에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그리고 적절한 지휘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현재 지휘부에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김석현 청장님이나 김문호 사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뭐 먼저 그만 말씀 드려 주신 걸 빌어 가지고 먼저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해경청장으로서 해양 안전을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이런 큰 사고를 예방을 못하고 또 결과적으로 이렇게 참담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서 여기 계신 가족분들이나 국민들께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은 없습니다. 예, 지금 제가 질문하려는 그런 건 아닌데요. 하여튼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좀 솔직하고 또 있는 그대로 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CN235기에 관한 겁니다. 터보프로 고정이 항공기로 알려져 있는 이 CN235기는 사실은 굉장히 성능과 장비가 훌륭한 비행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35명이 최대 탑승할 수 있고 따라서 구조한다면 굉장히 많은 인원을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구명벌도 5개나 갖고 있고요. 승무원을 빼놓고도 3개를 갖다가 구조 군환에 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비행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항공기라고. 이때 당시에 CN235 즉 B7035의 임무는 뭐였습니까? 전체적으로 거기도 구조 작업에 다 투입이 됐습니다. 구조 작업을 투입된 겁니까? 예. 정식으로 그때 당시에 B703기가 부여받은 임무가 뭔지 혹시 모르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그러면 잠깐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잠깐만. 일단,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어떤 항공 세력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임무가 부여된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구조 세력인 항공기 전원은 다 이렇게 출동을 하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위해서 예. 사실은 좀 더 알 수 있을 만한 분한테 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춘재 경비국장이 있었던가요? 예. 예. 이춘재 국장님, 이춘재 증인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아까 CN235가 그 당시에 부여받은, 그러니까 B703이 그 당시에 부여받은 임무가 뭐였습니까? 일단 현장에 출동을 하는 거니까 B701이 챌린저 비행기가 먼저 현장에서 중국 이제 서해 쪽에 순시를 하다가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됐고요. 후속 조치로 우리 CN235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비행기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CN235기도 현장으로 이동 지시가 내려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시가 내려갔습니까? 7035가 현장에 가 있었던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현장에 7035가 떠 있었던 건 알고 계셨냐고. 챌린저가 이동을 했고요. 당시에 현장에 바로 떠 있는 건 제가 정확히 그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억이 정확히. 그러니까 지금 703호라는 굉장히 좋은 항공기가 그 상황에 있었는데 그것을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계셨군요. 적어도 예. 구조본부들에서는. 아까 얘기하시는 중에 고영주나 김재전 기장은 그게 거기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죠? 703기가 거기 있다는 거 모르셨습니까? 예, 가면서 이동 중에 교신하면서 7035기가 있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예, 왜 거기가 있었습니까? 7035기에 거기 가 있는 이유는 먼저 도착했는데 왜 가 있는지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703기 거기 있었던 이유를 전달받은 분을 찾기가 쉽진 않네요. 그렇죠? 현장에 먼저 도착한 그 항공기의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 항공기는 공군으로부터 항공 통제 역할을 맡으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항공기 간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 사실을 관련 당사자들이 몰랐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항공 통제 역할을 맡은 것에 머무른 것에 문제점을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703기가 그 당시에 한 역할이 뭔지도 잘 모르시겠네요.
제가 한번 파악된 걸 한번 읽고 물어보겠습니다. B703기는 7시 18분 김포공항을 이렇게 불법 중국 어업 단속을 하다가 9시 15분 상황을 수신하고 1, 2, 3정보다 빠른 9시 26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현장을 정확히 알 수 있었던 항공이죠. 빨리 알 수 있었던. 현장에 도착한 703기는 연료 수급을 위해 12시 43분 제주공항으로 가기 전까지 3시간 17분 동안 현장 촬영과 매우 기본적인 상황 파악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공 통제를 하기 위해서 교신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지시도 내린 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703기는 원래 그 임무 중에 구조군안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실 때 구조군안의 임무를 했을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구조군안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죠. 지금까지도. 예, 다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해경은 이번은 그 김석현 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해경은 2014년 6월 국정조사에 앞서 만든 2014-06 6월 세월호 사고 관련 핵심 질의응답 자료에서 순찰 중이던 인천 CN235기가 9시 20분 최초 도착 후 헬기 10대, 비행기 4대가 현장에 투입됐고 이중 고정이 항공인 703기는 최초 현장에서 다수 헬기 간 상호 충돌 방지에 사고 현장 진입, 이탈 헬기의 비행 정보 제공 등 항공 관제 임무를 수행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그 사실은 제가 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는 기억이 안 났지만 이제 들으니까 기억이 나시는 거군요. CN235가 그 공역에 가서 통제 그러니까 여러 항공기가 출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관제 임무를 그러니까 통제하는 임무를 했었습니다. CN235 즉 B703기가 그런 항공 통제 임무 말고 구조 군안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어떤 정도의 능력을 갖고 계신지 아십니까? CN235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그 고정익 이게 해전익 항공 이제 고정익 항공기죠. 고정익 항공기로서 이제 비행 거리가 그리고 채공 시간이 헬기에 비해 가지고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 임무가 우리가 중국어선 탐지라든지 우리 그 해양 주권 수호에 필요한 정찰 임무입니다. 그리고 구조 임무에 있어서는 헬기보다도 어떤 구조 임무 하기에는 조금 더 어려운 그런 항공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상당히 고속으로 날고 이렇게 채공하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구명볼이라든지 이런 걸 투하하면서 구조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착각하시는 혹시 챌린저호하고 착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CN235도 기본적으로 거기서 사람이 내려가서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이렇게 비행을 하면서 후방문을 열고 CN235기도 저속 적어도 유지가 용이한 오히려 그래서 챌린저와 차별화된 기종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챌린저보다는 저속으로 저공 비행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일정한 그 고도를 유지를 해야 되고 속도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헬기처럼 여기서 선해 비행을 하면서 우리 구조사가 내려가서 구조할 수 있는 그런 항공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B703기 기장인 강두성 기장을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진술한 바에 따르면 당시의 선내 상황을 정확히 알았다면 구조 작업을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할 거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그 항공기를 말씀드린 대로 이해하는 바는 이 헬기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다른 금방 여기 온 헬기들 지휘를 해가지고 항공기를 지휘를 해가지고 구조 작업을 어떻게 이제 조정을 하거나 뭐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어도 제가 이해하는 그 항공기는 헬기처럼 이렇게 한 곳에서 해전 비행을 고정 비행을 하면서 구조할 수 있는 그런 항공기는 아니라는 항공 구조사도 같이 동승하는 건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는 타고는 있습니다. 고명별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35명이 최대 인원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본인 기장이 진술하기는 선내에 수많은 승객들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자기 판단에 의해서 독자적으로라도 고명별 떨어뜨리고 항공선 구조선 내려보내서 구조 작업을 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그 비행기는 일정한 속력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 보낼 수는 있어도 헬기처럼 어떤 특정한
그 구역에서 거기 선해빙을 하면서 헬기처럼 구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구조를 할 아니라는 수 없어도 말씀입니다. 군안을 위한 장비나 사람을 내려보낼 수 있는 상황이었겠죠. 이게 투하를 지켜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인정하시는 거죠? 예. 참고로 저 부연 설명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착각을 했는데 거기 이제 현장에 있던 건 서해 쪽에 순시를 하던 B703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저 김석균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그 CN235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명불을 떨어뜨리는 정도. 그다음에 그날은 그 서해 해역 순시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조종사하고 정비사들만 타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첨부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관측하고 순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주 임무였다 할지라도 당시 상황은 만약에 안에 350명, 450명의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승객들이 곧 희생당할 상황이었다면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구명불을 떨어뜨리고 항공구조를 내려보내서라도 사람을 구하는 게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CN235기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부터 물어볼 테니까 답을 좀 해주세요. 7035기가 공군으로부터 공식 항공 통제 업무를 지시받았음에도 항공 통제는 실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연의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당시 본청 상하지가 통화기록을 보면 중앙 통제가 안 되고 있어. 완전 중구난방 돼버렸네. 비행기를 띄우면 통제가 안 되고 등의 내용을 주고받습니다. 또 1, 2, 3 정장하고 교신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에서 찍고 있었지 밑에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판단했으라도 어떻게든 공항별을 떨어뜨리거나 또는 항공 구조사를 내려보내려는 행위를 판단할 정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지휘에 관련된 지시가 있었다면 본인은 그런 걸 할 텐데 지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정확한 상황 정보를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 정확한 판단을 해서 그리고 적절한 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지시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있는 동안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저희가 상황실에서 모든 항공실에게다가 상황 정보를 줘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그 방법이 제일 좋겠지만 일단은 그 항공기가 먼저 가가지고 상황실을 전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제 CN235 같은 경우에는 거기 그 공역에 가가지고 모든 첫 번째 임무가 구조 임무도 물론 이제 그 첫 번째 임무지만 첫 번째는 거기에 와 있는 항공기를 통제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이쪽으로 상황실로 빨리 전파를 해줘서 상황실에서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게 또 하나 임무였었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는 생각하는 항공기 그 항공기의 임무는 이런 헬기처럼 그 위에 떠가지고 이 구조사를 내려서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항공기는 전혀 아닙니다. B703을 통해서 현장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받은 게 어떤 것이죠?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이제 제가 그 항공기 활동하는 거는 헬기를 이제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교신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제가 타고 있는 헬기가 그때 이제 여러 가지 항공기들이 와가지고 충돌 위험성이 높다. 내가 어떤 그 항공기가 거기에 뭐 일종의 그 항공 지휘관으로서 현장 지휘관으로서 공역 통제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휘에 따라 달라. 그리고 그때 뭐 소방 헬기라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렇게 항공기들이 와가지고 정말 그 충돌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항공 통제는 이미 공군으로부터 지휘 임무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까 이제 그 말씀드렸는데 부분은 전체적으로 관제하는 우리 항공을 관제하는 거는 뭐 공군이라든지 이제 거기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걸 하는데 그 좁은 근역 내에서 이렇게 그 관제를 하는 거는 그 현장 알겠습니다. 지휘관 굉장히 역할을 복잡하고 하는 위험한 상황이었다라고 그렇습니다. 교신한 거 들었다는 예, 얘기죠. 예. B512 513 두 분 기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통신을 했습니까? 교신했습니까? 예, 513호기 기장입니다. 예, 제가 도착했을 때는 위에 그 교신이 안 됐습니다. 저희 513 항공기하고는 교신이 안 됐습니다. 결국 교신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아까도 앞에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교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죠. 총체적으로. 그리고 CN245 B703하고도 교신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예, 513호기하고는 안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 관한 정보가 제대로 소통이 되고 있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인 CN235가 가장 위에서 떠서 상황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항공기였고,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성능의 촬영 기록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을 해서 정확하게 밑에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항공기입니다. 그런 항공기를 이용해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지휘부에서 어떤 정보를 보내라고 요청을 하고 받은 바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춘재 상황실장이나 또는 김석희 실장이나 아무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B703기를 현장에 보낸 그 지휘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가 보낸 겁니까? B703기가 현장에 가게 된 그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함정, 항공기 전원 출동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 세세한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뭐 저희는 이제 하나의 루틴화된 그게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벌어지면은 어떻게 할 때 뭐 항공 쪽은 어떻게 하고 하는데 제가 그 세세한 부분은 지금 좀 굉장히 많은 세력들이 출동해 있었기 때문에 복잡하긴 했겠죠. 하지만 그래서부터 오는 또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들을 다 모아서 결국 정확한 판단해야 될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장에 있는 각 기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그건 상황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모든 정보가 이렇게 상황실장이셨던- 모여들어서 상황실의 기능 자체가 하나가 정보 수집과 판단입니다. 이춘재 실장께서 그럼 어떻게 파악하고 계셨는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지금 그때 저희들은 이제 수집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올라오는 그 부분적인 정보들을 저희들이 이제 취합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함정에서 올라오는 거, 그다음에 저희들이 청해진 해운을 통해서 수집하는 거,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었는데 항공 쪽의 정보도 아마 저희들 상황 대책반에 항공과장이 와서 같이 참여를 합니다. 거기서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그 당시에는 항공기에 대한 정보는 제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근데 항공 쪽에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고, 근데 그런 종합적인 상황이었고, 근데 현장에 이제 시간대가 현장에 123정이 도착하는 시간대가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그 이후에는 항공 정보에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CN235는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항공기입니다. 그리고 CN235는 가장 현장을 깨끗하게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항공기입니다. 그 항공기와 교신을 통해서 현장을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책임이 당연히 지휘부에 있는 거죠. 근데 CN235기가 간지도 모릅니다. 왜 모르시는지 아십니까? B703기는 진도 VATS 교신을 하는 거 듣고 자기가 급하다 판단해서 혼자 간 겁니다. 그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도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먼저 도착했는데 제일 먼저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세세한 상황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분명한 거는 저희가 이제 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고 제일 중점을 뒀던 게 항공팀을 활용을 해가지고 항공 그 구조를 계속 그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항공기가 전체적으로 그때 24대였나요? 이렇게 그걸 가지고 연안부터 그 항공기는 좀 이렇게 원거리까지 비행을 할 수 있는 항공기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렇게 서로 결합시켜서 구조 역량을 강화시키자는 그런 취지였지. 예, 지휘부로서 제대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당시에 항공기들 사이에서 교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나요? 지금 밝혀진 대로 서로 이렇게 구조 세력 간에 어떤 교신의 혼선이 있었고 잘 미비했다는 게 지금 그렇게 교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정보가 제대로 안 들어오고 현장을 가보지 않은 지휘부에서 볼 때는 현장을 정확하게 눈에 보는 듯이 파악하기 너무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더
그 정보들을 좀 빨리 보내라,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셨나요? 그 당시에 이렇게 아주 제한된 짧은 시간 저희가 결과적으로 지금 한 상황실에서 저희가 이제 상황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할 그 시간이 불과 뭐 1시간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급박하게 이제 상황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각 세력 하나하나부터 그걸 받아 가지고 지휘부가 그걸 하나하나의 어떤 그 정보를 분석을 한다든지 통제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전체 그림을 보고 구조 세력들을 동원시키고 하는 그런 거였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 앞에 이춘재 국장께서 오전에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상황실 구조 자체가 이제 상황실이 이렇게 상황실이 있고 저희가 상황 통제를 하는 위기 관리관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 세세한 부분적인 정보는 상황실을 통해서 들어오고 이게 또 이렇게 그 담당자 통해 가지고 저희 지휘부한테 되면은 저희는 이렇게 같이 필요한 지시를 한다든지 조치를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이렇게 하나하나를 보면 상당히 저희가 부족한 게 있고 미흡한 게 많습니다. 근데 저희 그때 지휘부의 그 상황에서는 이게 하나하나에 뭔가를 이렇게 매달려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 좀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제가 B703 중심으로 물어보고 있긴 하지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이춘재 국장님, 그 당시 상황에서 많은 곳에서 제한된 정보들 많이 올라오고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현장을 가장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유용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그래서 활용한 그 전달 통로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걸 가장 확실하게 그 현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활용했습니까? 저희들은 일단 현장을 볼 수 있는 건 123정 현장에 도착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장 신뢰하고, 그래서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전화 통화를 해서 확실한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질문했던 거긴 하지만 가장 확실한 정보는 123 정장으로부터 오는데 123 정장으로 받은 정보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전파할 때는 정확하게 전파를 안 하기도 하네요. 아까 기억나십니까? 현장을 본 사람들은 다 50도, 45도, 70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시간에 30도밖에 안 기울었다라는 정보를 전파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건 아마 개인적인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막 전파를 해도 되는 분이 같은 직원으로 계십니까? 그러니까 통화 중에 나온 이야기 같은데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조금 공식적인 보고서 작성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나중에 확인 좀 해주세요. 끝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확인의 차원이 아니고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지휘부에서는 보시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당일에 703기에 탑승한 사람은 기장 그리고 또 부기장석에 앉아있던 사실은 교육을 받고 있던 경위라는 이경민 씨가 있습니다. 이경민 경위는 내려서 KBS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헬기로 남아있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다 구조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이게 10시 38분 KBS 뉴스 특보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혹시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전원구조 오보 기억하시죠? 전원구조 오보의 원인이었다고 얘기는 못해도 전원구조 오보를 즉 전원구조 아닌가라고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전파한 겁니다. 지금 해경에 속되어 있는 경위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아까 이춘재 실장께서 말씀하시기는 개인적인 의견이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보고서가 된 경우 아니라면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고서로 확실하게 되지 않은 정보를 인터뷰해도 되는 게 맞습니까?
위원님 뭐 지적하신 대로 이런 큰 어떤 사고에 어떤 그 정제되지 않고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정보가 언론에 노출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 잘못된 일입니다. 공식적인 어떤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뭐 이제 직계라든지 어떤 사고 진행 사항 또 이렇게 대응 방안에 저는 대해서 됐어야 예. 되는데 그게 못된 거에 예. 대해서는 그건 아주 잘못된 그렇게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저도 그런 공감을 하시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안은 다른 데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B703기가 그 위에 떠 있었지만 밑에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데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전환구조 오버 얘기하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파악하지 못했고 전파하지 못했고 교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또는 그 당시에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 질문을 드리려고 이 시간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후에 한번 정회를 했는데 속행한 후에 이미 벌써 2시간 됐기 때문에 증인들 아직 좀 신문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증인들과 위원들께 좀 휴식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회하겠습니다. 6시 5분에 속기합니다.